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얼쑤 책벗 인생. 옛날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위해 글 공부를 하였고 아내는 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 곁에서 함께 하였다. 삭바느질과 삭방아를 찧으며 아내는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선비가 병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아내에게 말하였다. 부인, 나는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어린 것을 남겨두고 저 세상을 가려니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여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려. 여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숱한 밤을 지새며 글 공부를 하였는데 과거 시험도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려 하다니 억울하지도 않나요?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일어나셔야 해요. 선비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자 아내도 함께 슬피 울었다. 부디 이 어린 것을 잘 키워주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열심히 글 공부를 시켜야 하오. 여보, 안 돼요. 이대로 그냥 가시다니요. 선비의 말에 아내는 더욱 몸부림을 치며 울었다. 나는 이제 내 운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힘들겠지만 부인께서는 내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오. 그런데 내 부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선비는 힘들게 눈을 떠 아내를 바라보았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아무리 구차한 삶일지라도 구걸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일하여 땀으로 얻은 재물이 아닌 공으로 얻는 재물은 독약이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우리 아들에게도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오. 선비는 이 말을 끝으로 그만 죽음을 맞게 되었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그 후 아내는 쉴 틈 없이 일을 하였다. 삭방아를 찧어주고 식량을 구해왔고 삭바느질을 하여 붓과 벼루와 책을 사서 아들 공부에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아내는 홀로 열심히 방아를 찢느라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제법 굵은 빗줄기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추녀 끝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였는데 무엇인가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다. 방아를 찢다 말고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여 여인은 소리가 들리는 땅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웬 쇠붙이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 호기심에 그곳을 파보았더니 웬 쇠로 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어머나, 웬 항아리가 이런 곳에 묻혀있지? 여인은 궁금한 마음에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속에는 놀랍게도 백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번쩍이는 흰빛의 광채에 여인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던 선비의 아내에게는 그 기쁨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고도 아들을 공부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다. 그 순간 문득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남긴 말을 떠올렸다. 공으로 얻은 재물은 독약이나 다름이 없어. 이 말이 뇌리를 스치니 여인은 파냈던 백금 항아리를 도로 땅속에 파묻었다. 그래, 이 백금이 우리 아들을 죽이는 독약이 될지도 모르지. 갑자기 이 많은 재물이 생긴 것을 아들이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게으른 마음이 생겨 공부에 방해가 되겠지. 우리 귀한 아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선비의 아내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백금 항아리를 도로 땅속에 묻은 일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로도 여전히 가난한 살림을 삭바느질과 삭방아를 찧으며 힘겹게 이어나갔지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떨어져 굶을 때나 너무 힘이 들어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그 백금 항아리가 눈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때는 남편의 당부를 무시하고 얼른 그 백금이 든 항아리를 캐내어 가난을 면하고 싶은 충동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곤 하였다. 그래서 밤에 몰래 방앗간으로 달려가 백금 항아리를 캐내어 바라보다가 남편이 신신당부한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묻어버리곤 하였다. 그러기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이제 다시는 파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땅속 깊이 묻어두고 돌아왔다. 안 돼. 이 백금 항아리는 독약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다시는 이 항아리를 생각하지 않으리라.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잠자리에 들어 눈을 꼭 감고 누웠다. 그런데 허기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연이어 나자 또 그 백금 항아리가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 여기를 떠나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땅에 묻어둔 항아리를 완전히 잊기 위해 이사를 가리라 굳게 마음먹은 여인은 짐을 꾸려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선비의 아내는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여 과거 준비를 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하였고 아들은 올바르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급제를 하였다. 바로 그해 선비의 제사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아들을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며 백금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국 그 백금 항아리가 너를 키운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이 답답하고 못마땅하다는 듯 불끈 화를 내며 입을 열었다. 참 어머니도 딱하십니다. 어머니 그때 그 백금을 처분하여 살림에 보탰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저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결연한 태도로 자세를 바로 잡으며 아들에게 말하였다. 결코 그런 게 아니란다. 예? 그게 아니라니요, 어머니. 나는 그동안 가난한 살림에 고생하며 너를 키운 보람으로 이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을 두게 되었다. 너도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난을 면하기 위해 그동안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거고. 그건 그렇지요. 만약 그때 백금을 팔아 살림에 보탰다면 너는 지금 훌륭한 선비가 아닌 도둑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 백금 항아리가 우리에게 백금보다 더 소중한 교훈을 준 것이란다. 가난이란 것은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참다운 값어치를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 손에 들어오는 재물은 재앙의 근원이니 너가 앞으로 벼슬자리에 나가서라도 이를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거라. 이것은
너의 아버님의 가르침이니 꼭 명심하거라. 선비의 아내는 아들에게 한바탕 훈시를 하였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거듭 명심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힘껏 움켜쥐었다. 그리고 힘든 일로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그 손이야말로 백금 항아리보다 더 고귀한 보물이라 생각하였다. 그 후 어머니의 뜻대로 아들은 항아리에 들어있던 백금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벼슬자리에 오른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하여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효석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인물들에 얽힌 정기나 일화 등을 엮어 편찬한 대동기문이라는 저서에 실려 있다라고 혹자는 전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남달리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어느 어머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복은 화 속에 엎드려 있고 화는 복 속에 기대어 있다라는 노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조심하라는 의미인데요. 구차한 삶일지라도 정직하게 노력한 대가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남편의 유언을 잘 지켜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려 한 선비의 아내,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훈훈한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